5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이라는 이름,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혹은 선비의 나라 같은 이미지일까요? 하지만 한때 동방의 군자국으로 불리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 왕조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거대한 외세의 물결에 휩쓸려 주권을 잃고 비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단순한 설명 뒤에는 어쩌면 더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침략이라는 불가피한 운명론적 비극을 넘어 그 안에 감춰진 내부의 분열과 배신, 그리고 무능이 빚어낸 드라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둔감했던 한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했는지, 그리고 그 경랑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지도층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사회 문제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9세기 중반,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굳건한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서구 열강의 거친 파도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있었죠. 마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듯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을 뿐입니다. 나라의 안쪽은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왕실 외척인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수탈은 백성들의 피땀을 말렸고 가난과 굶주림은 그림자처럼 민중을 따라다녔습니다. 조정은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었고 왕권은 허수아비처럼 힘을 잃어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의 고통은 그저 방치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빠르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875년 9월, 고요하던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 한 척이 홀연히 나타났으니 바로 일본의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운요호였죠. 일본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명분을 내세워 접근했고, 조선 수비대가 자국 영해를 침범한 이양선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화도 초지진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퍼부으며 노골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운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을 거친 발길로 두드려 부수려는 것과 다름없었죠.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삼아 조선의 개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조선은 이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듬해인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조약은 조선이 서구식 근대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철저히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던 것이죠. 일본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도록 했고,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으로 처벌받는 치회법권을 인정하게 하는 등 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밀려 억지로 빗장을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랄까요. 조선의 문은 그렇게 강제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사회는 전에 없던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혁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화파와 전통을 지키고 외세를 배척해야 조선의 정신과 뿌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위정척사파의 대립은
그야말로 격렬했습니다. 마치 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나라의 미래를 두고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개화파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제도를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고 역설했고, 위정척사파는 서양 문물이 조선의 유구한 정신과 도덕을 좀먹을 것이라며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였죠. 고종 임금과 민씨 척족 세력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고, 서구 열강은 물론 이웃 일본까지 앞다투어 조선의 개방을 압박해 왔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경랑 속에서 작은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형국이었을까요? 개혁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뿌리 깊은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과 외세의 노골적인 간섭은 개혁의 발목을 사정없이 잡았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서양 문물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로 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낡은 제도와 사상에 갇혀있던 조선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외세의 간섭과 내부의 뿌리 깊은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어렵사리 도단한 새싹이 차가운 바람과 서리 앞에서 힘없이 얼어붙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제대로 자라나기 어려웠던 거죠. 개항 이후 서양과 일본의 값싼 공산품이 조선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경제 질서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세한 수공업자들은 값싼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잃었고, 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은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면서 국내 물가는 폭등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죠. 개항이 가져온 것은 새로운 문물과 발전의 기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과 혼란, 그리고 경제적 착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이 뒤섞여 조선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외세를 막아내려 해도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되었죠.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는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앞날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혼란과 긴장의 시대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격변의 소용돌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측 불가능한 안개 속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격변의 중심에는 러일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자리하고 있었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전쟁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일본은 이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떠올랐고, 그들의 눈은 이미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죠. 러시아를 꺾은 기세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흉계를 꾸몄던 겁니다. 1905년 11월,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대한제국을 압박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물론 많은 신료들이 격렬히 반대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군 앞에서 저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뱀이 먹잇감을 집어삼키듯 일본은 조선의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이완용을 비롯한 몇몇 대신들의 배신적인 동의 아래 치욕스러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받게 되는,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비극적인 선언과 다름없었죠. 이른바 을사오적기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치욕적인 낙인으로 남게 되었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 순간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절망에만 잠겨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권을 상실하는 치욕 앞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꺼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병세 선생과 민영환 선생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조병세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자결로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민영환 선생 또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모든 백성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죠. 그들의 비장한 죽음은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큰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뜨겁게 지피는 숭고한 계기가 되었죠. 이러한 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전국 각지에서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의병 항쟁이라는 끈질긴 저항의 물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농민과 유생은 물론 전직 군인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봉기하여 낡은 총을 들고 일본군이라는 막강한 적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그들은 비록 변변치 않은 무기와 제대로 된 훈련조차 없이 싸웠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불굴의 의지 하나로 똘똘 뭉쳐 거대한 적에 맞섰던 것이죠. 동해의 작은 어촌에서부터 서해의 넓은 평야까지 조선팔도 곳곳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자는 외침이 메아리 쳤죠. 그들의 저항은 비록 당장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일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만천해 드러내는 상징적인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강탈한 그들은 대한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습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등 마지막까지 저항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세계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냉혹했고 약소국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이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참혹한 국권 상실의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는 치욕적인 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으나 국제사회의 냉정한 외면 속에서 좌절했던 비극을 보셨습니다. 이제 조선은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일본은 러일전쟁 승리의 기세를 몰아 대한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은 단순히 외교권을 잃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었습니다.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조약을 밀어붙였고 궁궐 안에서는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는 치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을사오적구로 불리는 이들의 배신은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분노, 그리고 허탈감을 안겨주었죠. 한편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지사들은 절규하며 나라의 위기에 통곡했습니다. 조병세는 나라가 망했는데 어찌 신하로서 편안히 살겠는가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켰고, 민영환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할 계책이 없다는 비통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며 온몸으로 일제의 침탈에 저항했습니다. 이들의 비장한 죽음은 당시의 참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상징이었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뜻있는 선비들과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창칼과 낡은 총을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우며 빼앗긴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 활동을 전개했죠. 특히 정미의병과 같은 대규모 항쟁은 비록 열악한 무기와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중요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의병들의 끈질긴 저항은 일본에게는 큰 부담이자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제 정세와 압도적인 일본의 군사력 앞에서 그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외로운 투쟁이었죠. 이러한 숭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 야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어린 순종 황제를 즉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해 버렸습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 왕조는 이로써 지도에서 사라지고 우리 민족은 기나긴 식민 지배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노력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그야말로 망국의 순간이었죠. 수많은 백성들은 이 참담한 소식에 망견자실하며 통곡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 아닌 망국의 슬픔을 간직한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국권 상실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